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송영훈 전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그리고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앞서 영상으로 쭉 보셨는데요. 오늘 22대 국회 첫 본회의가 열렸는데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열렸습니다. 이게 야당 단독으로 국회 개원한 게 이게 헌정사상 처음이라면서요? 처음이죠. 이런 거대 야당이 탄생한 것도 처음이고 이런 거대 야당이 독주를 해서 시작부터 국회 본회의를 단독으로 개최를 하고 국회의장을 단독으로 선출한 것도 처음입니다. 대단히 안타까운 것이 이제 국회 원구성의 어떤 그 법정 시한을 야당에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 법정 시한은 일종의 훈시 규정,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지 어떤 강행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서 88년 13대 국회부터 지난 21대 국회까지 단 한 번도 이 법정 시한을 지킨 적이 없습니다. 우리 국회가 그러면은 일을 안 하기 위해서 법정 시한을 지키지 않았느냐? 그것이 아니고 국회가 그렇게 해서 원구성을 여야 합의로 이뤄내고 합의제 의회로서의 그 전통을 유지하면서 그 기반에서 국회가 여야 합의를 통해서 통과시키는 법안들의 생명력을 유지해온 것입니다. 그 기반을 공고히 해오기 위해서 그런 시간을 어떤 비용으로 지불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192석의 거대 야당이 법정 시한을 강조하면서 시작부터 밀어붙이기로 일관하고 있어서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단 앞에 이제 화면 보니까 추미애 의원이 의사봉을 잡았더군요. 초반에는 추미애 의원이 일단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임시회 의장을 최다선 의원 중에서 최연장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미애 당선인, 이제 의원이 됐죠. 추미애 의원이 최다선의 최연장자인 것은 사실 민주당 내 그 의장 경선을 할 때 이미 밝혀진 바가 있죠. 왜냐하면 조정식 의원과의 단일화 과정에서 두 분 다 6선인데 연장자가 하는 것으로 했다라고 밝히면서 이번 22대 국회의 최다선 최연장자는 추미애 의원이 그 당시에 밝혀졌었고 그거에 따라서 추미애 의원이 임시 의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그 국회의장단 선출을 했는데 우원식 국회의장하고 이제 야당 몫의 이제 이하경 국회 부의장이 이제 선출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절차였죠 오늘? 뭐 어차피 여기서는 그 최종 표결을 하는 과정이고 사실 당 내에서 경선을 거쳐서 이미 후보를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여당에서도 국민의힘에서도 국회 부의장 후보 경선을 이번에 뽑고자 했었다면 경선을 아마 실시했을 텐데 이번 지금 원구성 협상과 관련돼서 국회의장 선출 이런 것들을 다 한꺼번에 지금 처리하려는 그런 그 목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선도 진행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번에는 퇴장도 하고 아예 선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총 투표수 192표 중에 이제 190표를 획득했다고 하는데 두 분의 득표를 못 받았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누구일까요? 글쎄요, 뭐 짐작 가는 분이 있기는 한데 저희가 이 방송에서 말씀드릴 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뭐 이렇게 압도적으로 지금 우원식 의원이 국회의장으로 되는 거 당연히 예상된 일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면은 사실 무엇이 급해서 이렇게 꼭 국회의장을 단독으로 일찌감치 선출을 했어야 됐겠는가? 그런 점에서 또 한 번 아쉬움이 있죠. 여당 몫의 국회 부의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21대 국회에서도 사실은 그때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를 표결로 해서 단독으로 다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약 1년가량 그 미래통합당 몫의 국회 부의장을 선출하지 않고 비워둔 적이 있죠. 나중에 이제 1년가량 지나서 극적으로 원구성 협상이 다시 타결이 되면서 그 정진석 의원이 국회 부의장으로 선출이 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만약에 민주당이 독식을 하게 된다면 국회 부의장을 선출하지 않고 비워놓을 가능성도 제기가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지금 유력하게 거론되는 분은 있죠? 그렇습니다. 그 육선의 뭐 조경태 의원이라든가 또 주호영 의원이라든가 꼭 6선이 하지 않는다면 뭐 5선까지도 범위가 넓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뭐 일단 그렇게 물망에 오르는 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조경태, 주호영 두 의원 중에 된다면은 국회의장보다 부의장이 더 선수가 높게 되는 경우가 또 되겠네요. 자, 이렇게 22대 국회의장단 선출이 있기 전에 본회의장에서 여야 지도부의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듣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거대 야당의 힘자랑으로 막무가내로 국회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준 45.1%의 민심을 존중하지 않고 짓밟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은 총선의 민의를 따라야 한다며 일방 독주를 강행하지만 그것은 총선 민의를 오독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총선 민심은 협치의 복원입니다. 이번 총선의 민의가 뭐였습니까?
윤석열 정권, 검찰 정권이 과도하게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무도한 정권이었고 독선과 독주, 독산, 독단을 해왔던 윤석열 정권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심판했던 거 아닙니까? 6월 5일 날 국회의장단 선출을 하고 6월 7일 날 원구성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해왔던 민생 회복이라든가 국정전환 기조라든가 지금 검찰 정권에 대한 어떤 견제 기능으로서 네. 어쨌든 22대 국회 첫 본회의부터 이제 파행이 됐는데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본회의장 입구에서 이제 규탄대회를 열었고요.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제 그때 혼자만 들어와서 의사 진행을 했었던 거였죠. 그렇습니다. 의사 진행 발언을 추경호 원내대표가 단독으로 했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이번 이런 그 국회의장 선출을 비롯해서 네. 민주당이 초반부터 원구성을 독주를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은 굉장히 유감스러운 것이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전국 지역구에서 얻은 득표율은 45%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45% 국민의 지지가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구성을 민주당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은 표결로 모든 상임위를 위원장을 선출하겠다라고 네. 나오고 있고 특히나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까지 오랫동안 우리 국회의 전통이 있었던 상임위들을 다 가져가겠다고 하는 형편입니다. 자, 법사위원장은 2004년 17대 국회 이래로 국회의장을 가져가는 당은 법사위원장을 양보하는 것이 전통입니다. 그리고 운영위원장은 여당의 몫을 존중해서 왜냐하면 대통령 비서실을 관장하기 때문에요. 네. 그 여당에게 운영위원장을 주는 것이 일종의 헌정 관행 같은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 지금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야당이 모두 독식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원구성이 난항이 처해져 있는 것이죠. 예. 국민의힘 총선에서 득표한 게 이제 45%라고 말씀하셨고 민주당 역시 아까 그 박성준 정책위의장 도 얘기했지만은 이제 원내수석 부대표 얘기했지만은 두 양쪽 다 이제 총선 민의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해석을 지금 달리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네. 그 총선 득표율을 말씀하셨으니까 그 네.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45% 높은 득표율을 했죠. 근데 의석은 그만큼 가져가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래도 한국의 선거제도가 다수제 중심의 선거제도이기 때문인데 그런 것들을 사실 타파하기 위해서 민주당에서는 준연동형 제도를 도입하고 그리고 위성정당을 만들지 말자라고 주장을 했던 건데 예. 만약에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았다면은 훨씬 더 많은 의석을 이번 총선에서 가져갈 수 있었겠죠. 그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고 그리고 예. 결국 관례를 얘기합니다. 지금까지는 소수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왔기 때문에 왜냐하면 소수정당으로서는 최후의 보루로서 법사위원장을 맡음으로써 최후의 그런 역할들을 좀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예. 관례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에서도 그 관례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민주당이 주장하는 거는 다른 관례들도 많습니다. 그 다른 관례들을 지금 국민의힘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다 깨우지 않았느냐. 예. 예를 들면은 본인과 관련된 이런 특검은 거부하지 않았던 게 관례입니다. 그것을 거부했죠. 최상병 특검 사실상 지금 대통령실의 의혹이 너무 짙어지고 있는 본인과 관련된 특검을 거부했던 것들을 지적하는 것이고요. 네. 또 반대한 법안이 그 정부 여당이 반대하는 법안이더라도 그래도 국회 다수당이 뭔가 통과를 시켰으면은 그렇게 끝까지 거부권을 남발하지 않고 거부권을 정말 필요할 때만 써왔던 그것도 관례입니다. 그런 관례들을 다 하나하나 깼기 때문에 네. 민주당으로서는 그런 협치의 의지가 과연 민주당이 없는 것인가? 국민의힘이 먼저 없었던 것 아니냐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네. 국민들께서 지금 양당이 어떻게 보면 서로 협치를 먼저 포기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과연 어떻게 보실지 민주당은 네. 아마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어쨌든 원구성 협상이 안 된 게 오늘 파행의 가장 큰 원인이고 그 중에서도 법사위원장 이제 그 부분을 이제 계속 말씀하셨는데 법사위원장 권한이 그렇게 셉니까? 우리 국회 내부에서? 사실은 제가 우리 포커스 나이트에서도 그동안에 네.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법사위원장의 권한이 2021년 국회법 개정으로 인해서 네. 종전의 한 절반 정도 권한밖에 안 되죠. 과거의 국회 선진화법에서는 법사위원회에서 120일 이상 체계자구 심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계속 들고 있으면 5분의 3의 소관상임위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을 해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게 가능했습니다. 네. 그게 2021년 이전에는 120일이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에 여야가 원구성 협상을 다시 하면서 네. 그때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되돌려주기로 하면서 합의를 한 게 뭐냐면 법사위에서 그 계류할 수 있는 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21대 국회 막판에 그 양곡관리법을 비롯해서 민주당이 연달아서 그 5분의 3 찬성을 해서 직회부한 법안들이 본회의에 직회부한 법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바로 네, 그 네. 조항에 그 기초에서 한 것입니다. 예. 그러면은 법사위원장의 그러니까 권한은 그 권한을 좀 줄였다는 말씀이죠. 과거에 비해서 절반 이하로 줄었다고 봐야 네. 되겠죠. 예. 들고 있을 수 있는 기간이
절반으로 줄었으니까요. 예. 그러면은 사실은 법사위원장은 최종적인 어떤 견제와 균형의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2당에게 주는 그 헌정 관행을 지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저렇게 법사위원장을 고집하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오늘도 알겠습니다. 추미애 의원이 갑자기 그 탄핵이 답이다 무슨 그런 육행식을 읊었던데 예. 탄핵 소추가 발생하면은 국회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됩니다. 네. 국회를 대표하는 소추위원이 돼서 헌법재판소에 가요. 네. 그 부분 과거에 때문에 저희가 봤었죠. 그렇습니다. 네. 그 부분 때문에 민주당이 극구 법사위원장을 내놓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런 네. 의구심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 이것은 국회 협치와는 전혀 무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다른 의도가 없다면은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알겠습니다. 가져가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원 구성과 관련해서 오늘 우원식 국회의장도요. 오는 7일까지 오늘이 5일이니까 이제 이틀 남았는데요. 여야가 7일까지 합의안을 가져오라고 말했는데 그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헌법에 위반하거나 대통령의 헌법적 책무를 제약하는 등의 사유가 아니라면 제2요구권 행사는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국민의 기본권을 해치는 제2요구권 행사는 상권 분립을 훼손하고 헌법을 이탈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특별히 여야 원내 지도부에 요청합니다. 남은 기간 밤샘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국회법이 정한 기한 6월 7일 그 자정까지 상임위 선임안을 제출해 주십시오. 우원식 의장도 7일 자정까지, 그러니까 금요일 밤까지 그러니까 원 구성을 하라고 지금 압박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가능할까요? 그렇게 전망이 좋지는 않습니다. 불가능할 걸 보이고 우원식 의장은 그 의지가 확고하신 것 같아요. 7일까지 자정까지 합의가 안 되면은 그냥 처리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계신 것 같기 때문에 아마도 근데 2020년에 결국 그렇게 합의가 안 됐을 때 민주당이 독식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거에 대해서 지금 좀 상황이 다르다. 그때는 여당이었기 때문에 입법부의 상임위원장을 전부 독식하는 것이 안 좋게 보일 수 있으나 지금 야당이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협치가 아예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가져가도 괜찮다라는 주장도 있으나 저 개인적으로는 국민들 보시기에 그렇게 좋아 보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합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조금이라도 뭐 협의점이라도 보이면은 제가 그쪽에 힘을 실어서 얘기를 하겠는데 양당 모두 전혀 물러설 기미가 안 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정해진 국회의장이 제시한 시간 내에는 양당이 합의하기는 어려울 걸로 보여집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제가 기억하기로 민주당 내에서 후보로 이제 선출이 된 이후에 제가 인터뷰를 한 거를 들어봤을 때 그때 6월 안에는 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오늘은 이제 7일까지 이제 딱 법정 기한으로 국회법에 준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법사위뿐만이 아니라 운영위, 과방위 정도 놓고 이제 사파 싸움이 이제 상당한데 해법이 좀 있을까요? 딱 7일까지는 아니더라도 여야가 어떤 식으로 이건 이제 협의를 하고 합의를 할 수 있을까요? 그 아까 우리 성키훈 부의장께서 45%를 국민의힘이 얻었다고는 하지만 의석수는 그것에 훨씬 못 미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지적을 하셨어요. 그것은 상임위원장 개수 배분에 반영이 돼 있죠. 11대 7 그것에 반영이 돼 있는 것이고 법사위원회와 운영위원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헌정 관행입니다. 국회의 전통 수준을 넘어서 그렇다면은 그 부분은 민주당이 존중을 하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은 법사위와 운영위를 가져온다면은 상대적으로 좀 비인기 상임위들이 있죠. 나머지 상임위 개수들은 그런 것들을 배분받는 형식으로 타협을 한다면은 조기 합의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람이 많이 섞인 물론 그렇기는 합니다만 헌정 관행은 존중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요. 여권에서 김정숙 여사의 인도 순방을 두고 공세를 지금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오늘 SNS를 통해서요 직접 반박에 나섰습니다. 여당의 공세에 치졸하다라는 용어까지 썼고 상당히 장문이었습니다. 저도 직접 봤지만은. 뭐 아무래도 참고 참다가 내용을 이렇게 밝히다 보니 좀 내용이 길어진 것 같고요. 좀 아무래도 이거에 대해서 계속 의혹을 제기했던 뭐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왜 문재인 대통령이 침묵하냐, 뭐
찔리는 게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도발을 하기도 했었고 물론 그 도발에 의해서 뭐 답변을 하신 건 아닌 걸로 보입니다. 물론 네. 워낙 많은 전방위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의혹 제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상히 밝힐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말씀을 하신 것 같고 네. 지금 사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뭐 장문의 글로서 지금 밝히시긴 했지만 아마 네. 못다한 이야기도 많으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최대한 축약해서 말씀하신 건데 저는 이 정도면 뭐 충분히 설명이 되지 않았나. 물론 오늘도 지금 이 자리에서도 이거 갖고 좀 논쟁을 하겠지만 네. 저는 대통령께서 이 정도까지 얘기를 했으면은 국민의힘도 이제 지금 문 대통령이 말한 요지는 뭔가 밝힐 자료가 있다면은 지금 정부 여당에서 충분히 밝힐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지금 공을 넘긴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더 뭔가 요구하고 밝혀라라고 할 게 아니라 정부 여당에서 뭔가 자료를 갖고 오면서 이것 봐라 자료가 이렇지 않느냐 뭐 세부 자료라든지 비교 자료라든지 이런 걸 갖고 와야 된다고 공을 이제 넘긴 상황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오늘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 경비 관련해서 청와대가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주관 부서가 이제 문체부였기 때문에 문체부가 이제 모든 거를 이제 계획했고 예산을 짰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고 호화 기내식은 원천 불가하다. 이건 이제 그 기내식비 관련해 가지고 과다하다라는 얘기를 이제 여권에서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나요? 충분한 해명이 됐다고 보시는지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논점을 많이 흐리고 계시죠. 그 6,292만 원이라고 하는 기내식비는 네. 그 자체로도 굉장히 큰 금액이어서 국민들께서 상당히 박탈감을 느끼고 또 진실이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요소이겠습니다만은 사실은 그 기내식비는 이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을 방문 건의 논란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네. 그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을 방문은요, 2019년이죠. 그 중앙일보 남정호 논설위원이 6월 11일자 중앙일보에 김정숙 여사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칼럼을 씁니다. 네. 그 칼럼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청와대는 인도 총리 요청으로 가는 것처럼 발표했지만 인도 대사관은 한국 쪽이 김 여사를 대표단 대표로 보낸다고 알려와서 초청장을 보냈다라고 말했다. 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여기에 대해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패소를 해요. 네. 왜 패소했냐? 그 남정호 논설위원이 인도 대사관에 직접 연락해서 확인을 해봤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패소를 하고 청와대가 항소를 했다가 항소 취하를 해서 판결이 확정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옆구리 찔러서 절받듯이 해서 초청장을 받아서 갔다는 것은 법원 판결로서 이미 판가름이 난 문제예요. 근데 이거를 문재인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언급을 하고 또 페이스북 메시지까지 돼서 자꾸 오히려 긁어 부스럼을 내고 있고 그 기내식비는 전체 논란의 일부에 불과한데 논점을 호도하고 계신 것이죠. 지금 이 말씀은 오늘 문 전 대통령이 SNS에 김 여사는 본인이 원한 게 아니라 등떠 밀려서 갔다라는 부분에 대한 지금 반론으로 들리는데요. 네. 자, 눈이 민주당에서 지금 주장을 하고 있지만 네. 2018년 7월에 모디 총리의 구두 제안이 있었고 네. 지금 아마 그 당시에 그 문재인 대통령과 모디 총리 이 단독 회담이 있었고 아마 배석 한 명씩 들어간 회담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 배석하는 사람들은 그걸 기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기록한 그 자료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을 것이다. 근데 대통령 기록물이고 아마 지금 뭐 열람하거나 공개할 수는 없는 자료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거기에 모디 총리가 제안했던 것이 아마 기록되어 있을 것이라고 지금 청와대 관계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분명 그 정도로 그 배석했던 사람이 관련 내용들을 다 기록했을 것인데 그 상황에서 거짓말을 했겠냐라는 것이죠. 그렇기 예. 때문에 구두적으로는 분명 제안을 받았고 그것도 2차례나 제안을 했다는 것이 지금 그 당시에 있었던 문재인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의 이야기고 그럼 2차례 제안을 받았지만 우리가 모두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4개월 뒤에 또 바로 가는 것이 좀 그랬고 그런 다음에 그렇지만 그게 마음에 좀 남아 있던 문재인 예. 대통령이 그 밝힌 것처럼 그럼 명분이 좀 가서 김정숙 여사가 좀 가서 해주면 좋겠다. 근데 그 절차상에서 이미 인도 측에서도 안 올 거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예. 왜냐하면 4개월 전에 총리가 제안을 했는데도 사실 힘들 것 같다고 확답을 못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장관 차원으로 가는 것으로 이미 세팅이 다 되어 있는 상황에서 뒤늦게 껴들어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행정적으로 뭔가 지금 막 셀프했다, 뭐 아니면 처음에는 그런 제안이 없었다 이런 그런 행정적 논란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지금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 기내식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네. 이게 그 국민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대한민국은 대통령 전용기가 구매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당이 됐을 때마다 좀 구매하자 얘기하는데 항상 네네. 임차에서 쓰지 않습니까? 예. 임차에서 쓸 때마다 대한항공과 그 계약을 하죠. 전용기를 운영하는 것 관련돼서도 계약을 합니다. 이거를 운영할 때 한 번 전용기를 쓸 때 유류비 관련되는 뭐 식비도 최소 비용이 있는 것이고요. 네. 왜냐하면은
그 대한항공 측에서도 뭐 이걸 무조건 영리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네. 거대한 돈을 들여서 한번 해외를 갔다 오는 것인데 최소한의 식비에 관해서 뭔가 그 분명 계약사항이 있을 것이고 예. 지금 밝혀진 것도 너무 많다면 그렇다면은 전용기와 관련된 계약이 대한항공과 있는 것이고 그럼 문체부 그 자료를 공개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예. 있는 겁니다. 근데 예. 지금 사실 뭉뚱그려서 6,290만 원인가요? 그 정도 네. 금액이 나온 것도 사실 외교적으로 원래 공개돼서 안 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나라 갈 때마다 이게 달라질 수도 있는 예, 것이고 예, 그래서 예. 원래 공개를 안 하는 게 원칙인데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공개가 돼버렸고 예. 논란이 됐다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내용을 뭐 의원 열람을 통해서 밝힌다든지 그런 좀 다른 우회의 방법을 통해서라도 외교적 결례, 외교적 원래 전통을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뭔가 국민들이 알 권리를 좀 해소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너무 저희가 느끼기에도 예. 너무 비싼 금액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세부적으로 그 들여다볼 이유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제 배현진 의원이 공개한 문체부에서 이제 받아서 공개한 식비가 6천만 원이 넘기 때문에 계약상 대한항공하고 계약상 그게 일반인들이 1등석을 탔을 때 한 끼를 15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보다 그렇게 계산을 하자면은 한 끼에 요번에 이제 40만 원이 넘는 걸로 추정이 된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이 그게 뭐냐?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느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드러낸 거예요. 여당으로서는. 네. 국민들께서 의구심을 가지실 수밖에 없는 대목이죠. 6,292만 원인데 36명이 갔으니까 1인당 175만 원 정도 되고요. 인도 왕복하는 시간이 한 8시간 정도 되니까요. 가는데 8시간, 오는데 8시간. 그러면은 많아야 두 끼 먹었을 건데 네. 끼니로 나눠보면은 1인당 한 끼에 44만 원 꼴이 돼요. 말씀하신 것처럼 퍼스트 클래스 타는 것보다도 더 기내식비가 비싸다는 얘기가 됩니다. 당연히 의구심 가질 수밖에 없고요. 조금 전에 우리 성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로 좀 반박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첫 번째로 대통령 기록물 어딘가에 그 정상회담 메모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은 민주당에서 대통령 기록물 공개를 추진을 해주시면 됩니다. 국회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하면은요 대통령 기록물 열람이 가능하거든요. 야권이 192석 가지고 있으니까 그 추진을 하면은 충분히 가결이 될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그 인도와의 정상회담에서 영부인이 다시 방문하기로 합의를 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외교부가 허위 공문서 작성을 한 겁니까? 외교부가 문체부에 보낸 7월 18일자 공문을 보면요.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확인을 했는데 양 정상은 금년 11월 6일 디왈리 문화축제에 김해 시장 외에 우리 정부 고위 인사가 참석하기로 합의.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상기 관련 디왈리 축제 계기 허황우 기념공원 기공식에 귀부, 그러니까 문체부입니다. 네. 귀부에서 고위 인사, 괄호 열고 장관급 참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 바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정상회담에서 합의를 했다고 하는 이 우리 정부 고위 인사는 장관급을 말하는 거고 문체부 장관이에요. 어디에도 김정숙 여사 얘기는 공문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외교부가 허위 공문서 작성한 겁니까? 마지막으로요. 전용기 얘기 나왔으니까 말인데 이희호 여사가 2002년 5월에 유엔 아동특별총회에 참석을 합니다. 거기서 임시 의장을 맡았는데요. 대한민국 정부 대표단 수석 대표로 참석을 했습니다. 그랬는데도 전용기 안 타고 민항기 타고 갔습니다. 반면 김정숙 여사는 출발하기 9일 전에서야 초청장을 받았고 특별 수행원 자격으로 갔는데도 공군 2호기를 띄워서 갔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잠깐만, 제 말을 송준 부의장께서도 지금 할 말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은 고민정 최고위원 오늘 지금 발언을 듣고 한번 요 얘기 이제 계속 진척을 네. 시키죠. 고민정 최고위원은 하면은 이제 당시에 청와대 부대변인이었고요. 김정숙 여사하고 같이 이제 인도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인도 방문 당시에 지출 내역을 공개한 배현진 의원은 공개적으로 이제 비판을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셀프 초청이라고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김정숙 여사 앞으로 온 초청장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고 브리핑을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즉각 평산마을 비서실에서 대통령 기록관까지 방문해서 초청장의 존재 여부를 확인해 주니 그제서야 사실이 아니었음을 바로 잡았습니다. 거짓말을 해가면서까지 억지 주장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소설을 쓰고 있다고 했습니다. 일단 지금 여당이. 예, 네. 뭐 여러 가지 소설을 쓰고 있는데 제가 네. 일단 제 발언을 일단 곡해하신 것 같아 잘못 들으신 것 같아서 저는 모디 총리를 만났을 때 합의했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제안을 2차례나 받았지만 거기선 답을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합의를 했다면은 말씀하신 대로 공문이 그렇게 왔겠죠. 근데 합의가 아니라 이미 장관이 가는 걸로 이후에 못 가기로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인도에서도 그 사정을 알고 그 실무선에서는 그렇게 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뒤늦게 그래도 우리 제안 받았던 게 있는데 관례가 있으니 좀 그래도 가는 게 어떻겠냐. 아무래도 등을 떠밀었다는 표현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대통령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말했는데 제가 그 합의를 했다고 말한 적이 없는데 제가 뭐 실언을 했나요? 그러니까 뭐 다시 돌려보시면 알 것 같고 그리고 이희호 여사를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희호 여사는 국가 대 국가의 이런 외교가 아니었죠. 유엔 그 총회 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이었고 이희호 여사 비교를 하고 싶으면 그때는 전용기를 타지 않았는데 왜 전용기를 탔냐라는 비판은 저는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비판이 아니라 그 비판조차도 사실 국가 대 국가이기 때문에 수행단이 같이 가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용기를 사용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비교는 기내식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죠. 이희호 여사가 그 단독으로 가셨던 것과 이 전용기를 탄 것과 그 초호화 식사와는 전혀 무관하고 연관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희호 여사를 비교하는 건 좀 부당하다. 그러면 저는 그럼 대통령 기록물 3분의 2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계속 뭔가 좀스럽고 민망한 지적을 계속 국민의힘에서 해온다. 저는 그렇게까지도 추진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이런 반응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권에서는 또 추가로 의혹을 제기하면서 공세의 고삐를 조였습니다. 김석기 의원의 발언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타비타 코빈드 인도 대통령 부인으로부터 선물로 받았던 인도의 전통 의상 사리는 국가 기록물에 해당되어 나중에 국가 기록물로 보관되어야 할 대상인데 이를 조각내어서 블라우스로 만들어서 입고 다녔습니다. 이는 대통령 기록물 무단 훼손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혈세 관광 외유 및 대통령 기록물 무단 방출 의혹에 대한 특검을 조속히 실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예. 사리라고 그러면은 이제 저희 불교에서의 사리가 아니라 이제 인도의 전통 의상, 굉장히 이제 하늘하늘한 그런 의상을 이전에 김정숙 여사가 이제 선물을 받았었는데 그 사리 전통 의상을 이거를 이제 그 블라우스로 새로 개조를 해서 입었다. 그런데 이거는 대통령 기록물로 기록돼 있지 않다라고 지금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예. 이게 일단은 대통령 기록물입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그런 전통 의상을 이제 정상 외교의 과정에서 외국으로부터 선물로 받았다면은 대통령 기록물인 것은 맞습니다. 대통령 기록물법에서 대통령이 국민으로 받은 선물, 또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공직자윤리법 15조에 따른 선물, 그러니까 그 공무원의 가족이 외국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것도 포함해서 모두 대통령 기록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소유권은 국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무단으로 반출됐다면은 이것은 위법의 문제는 있는 그러니까 것이죠. 지금 참고로 지금 이제 저 사진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인도 현지에서 입고 있는 옷들이 저게 이제 사리로 이제 보여지고 그걸 개조해서 지금 김정숙 여사가 입고 있는 옷이 그걸 지금 김석기 의원이 지금 비판한 바로 이제 그 의상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소유권은 국가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무단 반출이 됐다면 저것은 위법의 소지는 있어요. 다만 제가 한 가지 덧붙이고 있는 것은 약간 논쟁이 기업적으로 가는 감은 있어요. 그래서 이 논란이 왜 생겼는지를 다시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원래 이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할 방문건이 인도를 4개월 전에 갔다 왔는데 왜 또 가느냐. 그리고 타지마할을 못 갔는데 아쉬워서 간 것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 2018년 7월에 인도를 갔을 때요. 김정숙 여사가 후마윤 묘지라고 하는 곳을 가요. 그 후마윤 묘지는 타지마할의 전신 같은 곳입니다. 김정숙 여사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은 시간이 없어서 내가 이번에 타지마할을 못 갔다. 다음에 인도에 온다면은 시간을 내서 반드시 타지마할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게 문재인 정부의 대한민국 정부 국정 브리핑에 지금도 공식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고서 4개월 만에 인도를 다시 가서 없던 일정 추가해서 타지마할까지 갔다 왔기 때문에 이 논란이 지금도 끊이지 않는 것이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주장하는 그 부분이 전부 사실이라고 하면은 2020년에 대통령 비서실이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항소 취하를 안 했겠죠. 끝까지 저는 대법원까지 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김석기 의원이 말하고 있는 외유성 출장 의혹, 이 대통령 기록물 반출 의혹 이거 두 가지를 얘기하고 계신데
이 외유성 출장 의혹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지금 인도 모디 총리에 대한 모욕, 외교적 걸레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가서 뭐 타지마할 간 거에 대해서 계속 비판을 하고 계신데 전체 일정 중에서 모디 총리와 단독 회담을 하셨습니다. 거기서 분명 문재인 정부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었던 신남방 정책 그리고 모디 총리도 신동방 정책을 인도 두 번째 연임 때 매우 강하게 추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시너지 효과를 내길 바란다. 두 분이 만나셨을 때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영부인이 가서 인도의 총리를 만나서 그 정도의 이야기를 나누고 모디 총리도 그것을 SNS에 올리면서 자랑하듯이 한국의 영부인이 와줘서 이런 이야기를 했고 이런 결과가 있었다고 발표까지 했는데 그것을 외유성 출장이라고 말하는 것은 좀 부당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김석기 의원은 국회의원 지금 이번에 처음 되신 게 아닌데 특검을 자꾸 얘기하시는 게 특검은 여당이 본인들이 가진 이 대통령이 갖고 있는 법무부에 대한 그리고 인사권을 총해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진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고소 고발하시면 됩니다. 고소 고발해서 그것이 뭔가 마음에 안 드실 때 국민들 눈높이 안 맞을 때 특검을 해야 되는 알겠습니다. 것이 절차를 무시하고 계신 발언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여야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볼 텐데 당원 당규 개정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일단 국민의힘이요. 전당대회 룰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는 와중에 지금 지도체제 관련해서도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일 지도체제냐, 집단 지도체제냐 여기까지는 저희가 이제 들어봤고 오늘 처음으로 들은 게 2인 대표체제. 이것도 새로운 선택지로 지금 떠올랐다고 그래요. 이건 어떤 이야기입니까? 그 새로운 지도 체제에 관한 얘기들이 자꾸 나오고 있죠. 네. 지난번에는 일명 하이브리드 지도 체제라고 해서 네. 그 당대표 경선에서 3등까지는 최고위원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해주자 그런 얘기가 나왔고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대표와 함께 수석 최고위원의 그 2인 대표 체제 이런 네. 것들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논의를 지금 할 시점인가 싶기는 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2인 대표 체제라는 게 그럼 대표 경선에서 1등은 대표가 되는 거고 2등이 수석 최고위원이 되는 수석 최고위원이 되는 거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최고위원 선거는 또 따로 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런 의미로 보이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국민의힘이 이런 논의를 할 때인가 싶기는 해요. 왜냐하면 어쨌든 총선에서 대패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지금까지 하고 있어야 될 것은 성찰, 혁신, 변화입니다. 그리고 또 당 내적으로는 통합과 재건이고요. 그런데 예. 지금 어쨌든 전당대회를 치르기 전이고 임시지도부고 그 임시지도부가 전당대회를 관리해야 되니까 이런 과제들이 정식 지도부가 하도록 미뤄져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그 당의 지도체제를 변경하는 것이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정말로 당이 민심과 주파수를 맞추기 위한 그런 변화라고 보실지 아니면 당내에서의 예. 어떤 권력 구조의 문제라고 보실지 네. 이걸 생각해 보면은 사실 후자에 가깝다고 보실 가능성이 예. 높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지도 체제가 더 좋은지는 각자의 생각이 다를 수 있겠지만 네. 적어도 그런 변경의 필요성이 있다면은 어느 정도 당이 변화와 혁신을 보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국민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나서 해도 늦지 않다. 저는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어쨌든 국민의힘 당 내부 관련된 이야기니까 계속 이제 송 전 대변인한테 이제 여쭤보면 이게 권력 구조에 관한 이야기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순수한 것이 아니라 그 권력 구조라는 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지칭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순수한 것이 아니라기보다는 네. 당의 지도 체제가 어떤 것이 더 좋은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일장일단이 있고 예를 들면 집단 지도 체제 같은 경우도 이번 지도부는 그 임기 중에 선거가 없는 그 예. 평시 지도부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당의 총의를 모은다는 차원에서 그런 것도 검토해 볼 만한 그 요소는 있었어요. 그런데 당의 어떤 변화와 혁신이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그 당의 지도 체제를 어떻게 바꿀지부터 먼저 논의하고 예. 그것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이면은 국민들께서 그 닫혀있던 마음을 여시겠느냐 이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견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만약에 당대표 경선에 출마는 매우 유력시 되는데 유리한 고지에서 출발하긴 할 겁니다. 그런데 아직 경선을 치러보지도 않았는데 한 위원장이 될지 누가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인을 견제하기보다는 이제 여러 가지 지도 체제에 대한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런 것이 나오는 것이다라고 네. 보여지지만 그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걸 지금 할 때는 아니다라는 입장입니다. 예. 어쨌든 2인 대표 체제가 되면은 어쨌든 1등과 2등이 같이 최고 위원 그 석상에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될 가능성이 지금 여론조사 결과라든가 그게 이제 여당을 지지하는 층이라든가 아니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모두 이제 1등으로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냐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고 그
당심 지금 100%인 전대룰은 지금 어떻게 개정이 추진되고 있나요? 지금 이제 의견 수렴을 하고 있죠. 크게 네. 보면은 뭐 현행대로 유지를 할 것이냐, 아니면 뭐 20에서 30% 정도 반영을 할 것이냐, 네. 아니면은 뭐 50%까지 반영할 것이냐, 예. 이런 것들을 지금 의견 수렴을 하고 있는 일단 민심 반영하는 쪽으로 좀 의견이 그렇습니다. 모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모아지는 것 같고 그것은 네. 그 유상범 비대위원도 지난주에 한 라디오 방송에서 20%에서 30% 정도 반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네. 그 예상하는 코멘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이 국민의힘의 과거의 그 역대 전당대회 사례들을 보면은 네. 2006년부터 일관되게 그 민심 반영하는 룰로 당대표를 뽑아왔다는 점 제가 말씀드렸고 예. 작년에 38 전당대회가 예외적인 사례에 해당한다는 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전례에 비춰보면은 이제 민심을 반영하는 것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은 높아 보이고요. 네. 지금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2012년에 당대표가 될 때 본인도 30%를 여론조사 반영을 해서 당대표가 된 분입니다. 그런 점까지 고려해 보면 아마 네. 30% 부근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알겠습니다. 성치훈 위원장, 부의장은 어떻게 보세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여론조사 하나 나왔었는데 오차범위 내긴 하지만은 반대가 조금 더 높긴 한 것 같습니다. 그렇긴 해도 네. 뭐 찬성 의견이 매우 그래도 높게 나오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지금 뭐 전대룰 논의 자체가 모든 것이 한동훈 전 위원장의 출마 여부 그리고 출마를 사실상 가정했을 때 어떻게 이것을 견제할 것이다 이렇게 놓고 이루어지는 것이 저는 네. 야당의 입장이지만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알겠습니다. 2022년에도 비슷한 과정이 있었고 특정인을 올리기 위한 제도 변경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특정인을 견제하기 위한 저도 정치권에서 많은 이야기, 많은 아이디어들 들어봤지만 하이브리드 지도 체제에 이어서 2인 지도 체제도 정말 처음 듣는 이야기거든요. 네. 이 모든 것들이 한동훈 전 위원장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번엔 민주당 얘기를 해보죠. 지금 당원권 강화, 또 대표 사퇴 시한 규정 논의를 두고 계속 당 내부에서도 논란인데 오늘 보니까 국회의원 또 지역위원장 연석회의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듣기로 한 206명이 참여를 했고 2시간 동안 진행됐다고 그러더군요. 어떻게 마무리됐습니까? 뭐 이견도 조금 일부 있었고 뭐 네. 속도 조절론 이런 이야기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으나 뭐 네. 전체적인 흐름을 바꿀 정도의 의견은 나오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개인적으로는 이 좀 속도 조절론이나 아니면 좀 다른 의견을 좀 더 수렴해야 된다라는 쪽에 그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의견을 많이 듣고 있다고는 하지만 좀 부족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이거 국민들뿐만 아니라 당원들뿐만 아니라 좀 더 폭넓은 논의가 필요한 건데 왜냐하면 예. 당원 당규를 항상 보면은 국민의힘도 그렇지만 저희 당도 전당대회를 앞두고 뭔가 제도를 바꾸고 룰을 바꾸고 이런 것들은 국민들 보시기에는 뭔가 특정인을 위한 것 아닌가 이렇게 네.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충분한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야 그런 충분한 민주적인 당론 결정 과정을 통해서 당론이 결정이 되어야 나중에 당론을 따라달라라고 좀 강요를 했을 때 모두가 따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론이 민주적으로 결정이 됐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 근데 지금 그 여론 수렴 과정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일부에서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누가 이견을 내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하거든요. 예. 다만 지금 그 사퇴 시한 조정 네. 요것과 관련해서는 그래도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예. 사실 이것조차도 뭐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뭐 공천권 행사를 위한 것이다. 2년 뒤에 있는 지방선거. 네. 근데 그거는 조금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 사퇴 시한 그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예. 국민의힘에는 변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네. 민주당은 예외 조항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은 1년 전 사퇴, 국민의힘은 1년 반 전 사퇴인데 그렇죠. 국민의힘은 최고위에서 이거를 좀 조정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있는데 예. 민주당은 아예 예외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뭐 그 급변하는 사태가 발생했을 때 당대표를 맡고 있는 사람은 아예 출마의 길이 막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돼서 열어놓기 위한 그런 개정이지 그렇군요. 그것이 지방선거 공천권까지 하기 위함이다. 이건 좀 과한 해석이다. 요 한 가지는 말씀드리고 예. 싶습니다. 이번에도 형평성위에서 송영훈 전 대변인. 그러니까 지금 바로 방금 전에 말씀하신 성치훈 부의장 말씀하신 당대표 사퇴 시기 대선 1년 전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한 예외 조항 두는 것. 지금 이게 이제 이재명 대표 사당화하고도 이제 계속 이게 연결지어서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게 보이죠. 왜냐하면은 현재 민주당 당원대로 하면 2026년 3월에 사퇴를 해야 되니까 네. 지방선거 공천 작업을 완료를 못하고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놔야 됩니다. 근데 지방선거까지 만약에 연장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생기면 네. 그랬을 때는 지금 현재도 이미 이재명 대표 일극체제가 잡혀 있고 현역 의원들이 대부분 친명계라고 일컬어지는데 네. 광역의원, 기초의원 한 명까지도 비명이나 반명은 공천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정말 획일적인 정당이 될 것이다. 그렇게 예상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다음에 그 예외 사유의 어떤 뭐 대통령 권위 이런 것들을 언급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죠. 지금 뭐 오늘 추미애 당선인의 그 육행시도 큰 논란을 빚었습니다만은 네. 자꾸 야당에서 공공연하게 뭐 탄핵 얘기가 나오고 임기 단축 얘기가 나오고 이거는 우리 헌정의 안정성을 깨는 것이고 네. 국민들께서도 굉장히 불안하게 여길 만한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공개적으로 입에 올리는 것은 책임 있는 수권 정당의 질과는 매우 멀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겠네요. 지금까지 송영훈 전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그리고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